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은 아마 길 때문에 막힌 것 같네요. 눈쓸기라고 제가 생각나서 써놓은 것은 겨울에 눈이 내리는데 열심히 마당을 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마당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당을 쓰다 보면은 마당이 깨끗해지겠지, 눈이 안 쌓이겠지 해서 눈을 쓰는데 눈은 계속 내리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는 전설의 고향이에요. 그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어떤 천기 현상이 벌어져서 눈이 내리거나 비가 오거나 뭐 하는데요.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하지 않고 무대포로 뭘 하다 보면 손발이 수고롭고 몸이 수고롭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 명에 대해서 타고난 명과 명운에 대해서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뭐 무작위로 움직였을 때 물론 그 사람이 감각이 정말 수승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안 보고도 뭐 어디를 가나 자유로운 사람은 열애로 하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냥 작정 움직이게 되면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저도 그래왔고 또 거듭하는 중에는 어떤 암시가 나타나면 또 그런 데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올바른 길로 가는 것 같은 확신이 들다가 또 어떤 때는 이게 내가 가지 않을 엄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또 가게 될 때도 있고요.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이제 갑자기 주역 얘기로 올라가면 이 주역에 대해서는 워낙 전통도 오래된 수천 년 된 학문이기도 하지만 상간에 전해져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역에 대해서. 좋은 거다 보니까 보통 불가에서도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나기 어렵고 태어나서도 뭐 부처님 만나기도 어렵다는 걸 어떤 인연선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전생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주역에 대해서도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3대가 적덕을 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학문이라는 말도 있고, 따라서 그만큼 주역에 자기가 발을 들여놨다는 것은 뭐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공부하거나 그걸 써먹거나 이미 그 자체가 뭐랄까 복받은 인생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일부 그만큼 귀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에는 뭐 우리가 다 감지는 못하고 살지만 이면에는 우리가 기운을 논하는 학문이라 어느 정도 맺히는 되는데 신의 세계도 있고, 주장하거나 말거나 현대문명에서 엄연히 정기신할 때 신의 세계도 있고 그런 것인데 주역이라든지 이런 명리학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각 사물들과 이런 영역 분야 모든 것들에는 그 배우의 어떤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신계로 예를 들면 주역에도 주역의 어떤 주역의 연계라고 해야 되나, 뭐 주역의 신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잡신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잡신 개념도 있고 잡신 아닌 것도 근본적으로야 똑같은 데에서 나왔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구분을 하죠. 잡신이라는 것과 다른 신 이런 식으로 개념인데요. 어쨌든 주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오래도록 시간을 걸치고 수많은 현인들에 의해서 검증된 그런 세계에서 놀다간 사람들이 배우에 포진되어 있고, 또 신계에서도 그만큼 그 좋은 기운을 담고 우리가 보통 뭐 수호령 개념도 쓰고 하는데 신령과 같은 데서 뭐 보호신이니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다만 심정적으로 그런 걸 느끼는 적은 많았죠. 그래서 조심스럽기도 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명리학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학문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 정신세계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배우의 힘이. 그래서 내가 공부한 공력으로 명리를 터득해 나가기도 하지만 어느 시점 이상 나아가면은 수행세계에서 그런 게 연결돼가지고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중요한데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잘 잡고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 그거와 상응하는 다른 힘들의 작용이 나한테 이어지고 명리 공부도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결론을 냈고요. 거기에 이상한 마음이 끼어들어서 야 날씨도 우울하니까 튀김이나 부쳐 먹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처음엔 단순히 이게 이제 음사한 쪽으로 가기 시작해서 자기 중심을 놓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잡신들이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맞으니까 거기다가 여기 뭐 자연의 원리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몸도 차갑게 관리 안 해서 냉해지고 이렇게 되면 바디죠 이제 귀신들은. 음기가 극성해지면서 음기 하나만 남겨놓고 이제 저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죠. 이 그림은 왜 그려놨냐 하면요. 명복 합참 지금 이것이 명리는 지금 현재 강파 명리하고 계시는 뭐 제이씨 선생 맥이다 하는 우리 선생 지금 담당해 주시고 저도 물론 거기서 같이 배우긴 했지만 아직 뭐 문화생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공부는 했는데요. 어쨌든 현재는 제가 주역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걸 같이 지금 매치시켜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게 한편으로 주역 자체도 그런 3대 적덕을 해야 만나는 복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이건 약간 그 실용성에 보면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제 강의는 실용성을 전제를 해서 강의를 하지만 사실은 은근히 저는 자꾸 그거를 좀 더 포괄시켜 나아가고 있어요. 눈치를 채시겠지만 조금 더 넓혀서. 왜냐하면 주역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복이 한층 가중됐다는 거지 여러분은. 뭐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이 가운데 그려있는 동그란 그 원이 본질 세계입니다. 우리들의 고향, 영원한 고향, 본체 세계. 다 있죠, 여러분들. 각자 몸속에도 있겠고, 없나요? 하여튼 마음속에도 있고 하는 그건데, 그것이고, 이 바깥으로 나갈수록 점점 물질화돼서 우주 외곽으로 지금 창조 단계를 거쳐서 펼쳐져 나가는 상태고,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 우주입니다, 바깥으로 갈수록. 그렇고, 서양 종교 쪽에서 이걸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엄연히 물질 세계에는 따로 피조물 따로 있고 창조자가 따로 있고 사실은 이런 게 아니라 물질이 창조된 데는 이미 창조 자체의 원리가 녹아들어 있으면서 원리 자체가 옛날에 왜 우리 성리학자들이 뭐 이냐 기냐 따지고 막 세계 율곡 논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같이 있는 거죠. 같이 함께. 속성은 좀 다른 것 같으면서 같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미 현상계 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안에 본질 세계가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역학적으로 보면 더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의 무슨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니 이럴 때도 사실은 엉뚱한데 이 우주를 떠나서 다른 우주에 가서 찾고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분들이 많아서 종종 영성계를 끊임없이 돌아다니는데 저도 일부 다녀봤습니다만 거기서도 한결같이 올바른 도라면 꼭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 마음속에서 찾아라. 결국 그 얘기가 항상 돌아오고요. 그래서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 파랑새라는 그 행복과 희망의 새를 찾아서 항상 먼 길을 떠나기를 좋아해서 우리가 바깥에서 산 넘고 물 건너 시어시어시어 해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지쳐서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돌아와서 집에 와봤더니 집에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파랑새가 천연한테 항상 자기 집안에 소마 밑에 있었네. 그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이 본체 세계가 결국 나하고 떨어져 있지 않은데 8개로 갑자기 비약해서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8개를 이야기할 때 만만무효였지만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천8개, 후천8개, 그것이 완성된 정역8개. 그랬을 때 이 선천8개라는 상황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는 생략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선천8개를 어느 시대에 누가 나타나서 어디 가서 뭘 보고 어떻게 그렸더니 뭐 어떻게 됐고 몇천 년 전에 뭐 대략 5천 년 전에 황하강 유역에서 무슨 복희실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제 시간이 남으면 그것도 나중에 할 테고요. 그 복희라는 분이 유명하죠. 이 세계에서는. 그리고 듣는 이야기로는 뭐 그것도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인데 저가 다닐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단군 신화를 배웠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가 그래서 곰과 호랑이의 자손이다. 이건 신화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바뀌기를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있던 웅족과 호족 간의 스토리를 우리가 담은 것이고 실사가 실제 역사가 고대 역사라는 거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태호복희라고 하는 분도 사실은 중국 사람처럼 자꾸 이야기하지만 단군이라는 겁니다. 우리 단군이고 뭐 태호의 환웅에 무슨 12대 때 그 환웅 시절 배달 환웅 때 뭐 막내 아들이라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그분에 의해서 출발된 어떤 그 우주가 돌아가는 기미를 포착해서 뭘 표시를 해놨는데 그걸 보고 후에 계승 발전시키고 사람들이 세운 게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름 붙이기를 가장 처음에 나타났다. 우주의 처음 모습을 남고 있다. 최초의 설계도를 그려주고 있다. 그래서 선천8개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복희가 그랬다 해서 뭐 복희8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주 창조의 설계도인데 이면의 세계이죠. 어찌 보면 이거랑 같은 겁니다. 이 본체 세계에 대한 모습. 물론 이 세계는 우리가 뭐 물건으로서 감지할 수 있는 세계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괴라는 것도 이것도 뭐 상징이긴 하지만 사실은 유형화시켜서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도 형상입니다. 이런 상을 떠난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감지는 못하겠지만 하지만 이런 상이 나온 원류, 뭔가 그 소스는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니까 나왔다는 거죠. 다만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선천8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동양에서는 그 선천8개 변하고요. 여러분들이 서양 쪽에 공부를 혹시 좀 해보시는 분이 있으면 그 뭐 서양 오컬트 전통 이런 데서 까발라, 신지학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뭐 세피루트라고 해서 무슨 생명나무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일부 뭐 두루두는 무슨 불이 어쩌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뭐 생명나무는 지키고 그런 거 있죠. 그것이 그 뭐 카발라라고 하는 데 보면 그 그림에 다 들어있는데 신기하게도 근래에 밝혀진 요즘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 물리학자들이 다 거의 이구동성으로 일치하기를 우주는 뭐 11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우주 구성되는 모양이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그 나무 모양하고 닮았다,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동양하고는 관계가 없겠나 하고 연구해본 분들이 있었고 해봤더니 1차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8개는 8개니까 숫자로 보면 8, 9, 10, 똑같진 않은데 그 이치가 똑같다라는 거고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샵으로 연구할 분야입니다. 그거는 어쩌면 그런 분야만 또 더 흥미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점이 딱딱 맞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뭐냐 하면은 자연의 원리 공부하는 분 입장에서 뭐 상화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 오행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음도 양도 아닌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토라는 오행 그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요. 그 8개로 표현을 8개로 했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표현을 했어도 사실은 표현 안 되는 자꾸 붙여나가기 나름이죠. 가운데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하나를 더 뭘 개념을 넣으면 9개가 되는 거죠. 그건 이미 써놓고 있죠.
뭐 구성학 하는 분들한테 구성할 때 구하는 게 바로 그거고 구궁 자리궁자를 쓰면은 팔궁에다가 본궁 그 중궁까지 쓰면 그게 되는 거죠. 구궁. 그래서 그 현상계 변화는 국자는 이야기하기를 구궁 팔괴 혹은 구궁 팔풍운동이다. 가운데 중심을 두고 8방이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9수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연결해 나가면 11까지도 갈 수 있고 더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8개니까. 그래서 선천팔계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가운데 1점으로부터 혹은 이 바탕에 깔린 전체 에너지로부터 양상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해서 밖을 향해서 펼쳐집니다. 그때는. 처음에 생겨날 때는 설계도대로 밖을 향해서 펼쳐지는데 이제 삼라만상이 생겨났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생겨난 모습을 축약시켜서 8개로 표현하는데 선천팔계도 모양은 이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에 맨 위에 뭐 건괴, 하늘괴, 밑에 땅괴. 보통 흔히 이야기가 하기를 하늘은 높고 땅은 낮아져서 뭐 건곤이 정의하여 무슨 뭐 미차가 정해지고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남존여비에다가 이걸 끌어붙여가지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남자는 뭐 존엄하고 여자는 무슨 디제 낮고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역 계사전을 잘못 해석한 거고 하늘은 높이 있어서 어버이같이 만물을 끌어안고 포용해서 만물을 화생시키는데 그 에너지를 주고 땅은 낮은 게 아니고 말하자면 서로 합일 개념입니다. 역할이 다른 거죠. 생명체를 가운데 있는 생명체를 요 가운데 말고 두 번째 층에 있는 두 번째 원. 이 두 번째 원이 사실은 동요하고 더 중요한데 이걸 길러내려는 부모의 어떤 목적 하에서 교감하는 겁니다. 위차를 두고서. 뭐 땅이 여기가 지구가 낫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지구를 물건하고서 생각하면 사실은 여기가 위가 되고 그건 방향 정확히 다릅니다. 특성이 얘는 수용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다 안으로 응축하는 그 성질을 가졌다는 것 뿐이고 얘는 밖으로 펼쳐내고 발단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8개 괴 중에서도 특별히 건괴는 어찌 보면 선천팔괴를 축약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얘는 창조의 개념을 더 갖고 있으니까. 얘는 수용해서 나중에 결실하는 쪽으로 가죠. 현실에서 이루어내고 모든 것을 현실에서 체험하고 증명하고 여기서 모든 깊은 걸 체험하고 꿈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다. 안쪽이다. 시작된 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경험해봐야 된다. 맛을 봐야 된다. 이거죠. 둘 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공허해지고 이것이 없으면 역시 이것이 할 일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보면 오늘은 이번에는 이제 4번째 강의라서 제가 역시 갖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이렇게 생긴 모양을 진괴라고 합니다. 진. 쓰고 보니까 오늘 일진 모양하고도 비슷하네요. 진. 이건 동방진괴 그 진괴인데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진괴는 우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르르 광하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출발하고 뭔가 강한 동력을 가지고 지금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모든 것이 음한 상황에서 바닥에서 양기가 하나 차올라오고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창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창조되는 뭔가가. 그래 보면은 저 진괴가 지금 이 선천팔괴 개념에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순서상 하늘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1번. 1번.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강에서는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나 모르지만 태. 어디 갔죠? 이렇게 맨 위는 끊어지고 두 개의 색은 이어진 태라는 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건 검은색. 여기서 출발해서 시작 1, 2, 3, 4 해서 5, 6, 7, 8 끝.
뭐 순환, 태극 모양이죠. 두 번째는 태, 세 번째는 어제 한 이, 불을 뜻하는 이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드디어 오늘 하고 있는 진괴, 장남. 가족으로 말하면 장남괴. 요거요. 그 다음에 슬쩍 중앙을 쓱 숨었다가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후천으로 건너갑니다. 아, 이때 후천 용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후천이 아니고요.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건태, 이진, 손, 바람을 뜻하는 손괴가 나옵니다. 장녀. 이쪽은 여성으로 가는 겁니다. 방금 한 1, 2, 3, 4는 남성의 원리, 양기운의 원리가 먼저 태동해서 발산하면서 가는 걸로 나오고요. 중반이 딱 지나가면서 드디어 여성의 원리 쪽으로 전환합니다. 이런 거를 속설, 개벽한다는 말도 사실은 여기에서 나온 말이고요. 개벽하는 상황이죠. 정신계에서 물질계로 시작된 데서 이제 드디어 받아들이는 대로. 손괴가 나오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면 손감괴, 물을 뜻하는 감괴. 물 먹어야 살죠. 오늘도 비 오지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산을 의미하는 간괴. 마지막 여덟 번째는 땅을 의미하는 곤괴.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에 붙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입에 붙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거를 배우는 이상은. 그러니까 뭐냐면 1, 2, 3, 4, 5, 6, 7, 8 이 8개, 선천팔배의 순서. 건태, 이진, 손감, 간, 권 같습니다. 가만 보시면은 이것이 지금 하늘 위쪽으로 해서 보면 땅이 밑에 있고 하늘, 땅, 그 다음에 이거는 불,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물. 뭔가 대칭으로 질서정연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 연못, 이쪽에는 산, 대칭으로, 또 이쪽에는 우레, 이쪽에는 바람. 그래서 보통 주요 원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뭐 우레와 바람이 서로 뭐 같이 어우러져서 뭘 하고, 산과 연못이 서로 기운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천지가 짝이 돼서 만물의 바탕이 되고, 수화가 그걸 대행해서 뭘 하고, 또 수화를 대행해서 무엇이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 설계도인 겁니다, 이게. 우주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우주가 시작될 때 어떤 식으로 우주를 조판하겠다 하는 이 그림을 요 안에 있는 조화옹이 설계를 해놓고 요와 같이나 할 거다 해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여기 뭐 오행도 붙고 여기에 간지도 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명리학에도 나오는 뭐 갑을 정정하는 뭐 그런 것도 붙고 지지 12가지 뭐 이런 것도 붙여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또 해당이 돼요. 나중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을 나중에 보시면 어디 자료 같은 데서 선천설계는 그림 자체가 방향이 있어요. 잘 보면 항상 가운데서 밖을 향하여 그려져 있어요. 제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똑바로 세워놔서 그랬지만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 진괴 같은 경우, 오늘의 공부의 진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얘를 중심으로. 반대로 손괴 같은 경우는 정반대. 요렇게 바깥으로 지금 펼쳐져 나가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빅뱅 이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고, 그러면 이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끝나냐면 그렇진 않고요. 이건 어찌 보면 매우 정적인, 굉장히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빠짐없이 전반적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모습이 되고, 실제로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진 않고요. 이거에 근거해서는 일어나지만 변화할 적에는 재밌는 게, 제가 아까 태양 까발라 얘기도 했지만
그네들이 그린 그림에서도 보면 그 그림이 똑바르진 않아요. 그것이 뭐 생명의 원리를 표현한다고 하는데 똑바르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천팔계식으로 생기지 않고 요 다음에 배운 그 나올 후천팔계라고 하는 모양하고 오히려 닮았습니다. 그 카발라 그게 아마 카발라 다른 분 하신 분이 이거 보면 이해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랬는데 그 후천팔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어떻게 생겼냐면 선천팔계를 싹 비틀어 놨어요. 살짝 힘을 줘가지고 누군가가 그 왜 팽이 같은 거 돌리면 돌아가고 우리가 뭘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걸 테이블 감거나 할 때 그 움직이게 행동감 있게 움직이게 하려면 그거를 싹 비틀어서 뭘 이렇게 힘을 가하면 복원력에 의해서 싹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고 있는 게 우주가 이제 막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살아가고 평생 동안. 그래서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후천팔계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천팔계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문왕팔계라고 하죠. 문왕팔계. 문왕. 아까 선천팔계는 복희팔계라고 한 것처럼 이건 복희씨가 했다고 해서 복희팔계, 요 후천팔계는 문왕이라는 분이 그랬다고 해서 이제 문왕팔계가 돼요. 그 보면이 문왕팔계에 의해서 수많은 술수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동양의 온갖 뭐 김갑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제갈공명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분열 발전하는 우주의 모습을 상징해서 바깥으로 그려져 있어요. 바깥으로.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러면 마지막에 정역팔계라는 게 하나 더 있다고 했는데 정역팔계의 모습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바깥에서 안을 향해서 그려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치를 모르고 보면 괜히 왜 저렇게 그렸는지 도대체 뭐 이상하겠죠. 근데 그것은 정역은 선천의 모양 팔계와 후천팔계라고 하는 이 비틀어져서 역동성을 갖게 하는 것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합쳐서 하나로 표현돼가지고 완성되어 있는 그런 모양인데 암암리에 이제 보통 우리 인간이 고향을 찾아서 가는 길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런 세상이 현실에서 하늘의 뜻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을 뜻하기도 하고요. 정역이라는 것은. 그랬을 때 창조될 때는 만물이 창조될 때는 본체 세계에서부터 터져 나오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서 본체로 들어갈 때는 다시 자기가 태어난 근원을 향하여 들어가서 개합이 될 때는 어떤 순서로 가냐 하면 역으로 가죠. 역으로. 보통 우리가 그냥 살고 있으면 에너지를 소진해가면서 밥 먹어가면서 뭐 활동해가면서 그 타고난 명수대로 타고난 호흡수대로 그 운명에 그 먹을 수 있는 음식 총량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그게 이제 수은 방향 그냥 그대로 가게 되고 그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역으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방법 중에 하나가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것도 보면은 근원을 찾아서 뭐 의문을 제시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런 게 있고요. 그것이 정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얘는 근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뭐 이건 하고 지난번에 양의 태극 무슨 사상 8개, 64개 등등등 하는 것을 도형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가운데가 무극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면 태극 바깥에 양,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동서남북 봄여름 가을 겨울식으로 괴를 4개를 배치할 수 괴라기보다는 이제 그 사상 이렇게 생기고 혹은 이렇게 생기고 하는 것들을 배치해서 태음, 태양, 소음, 소양 하는 게 그런 용어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배치가 되고
한 단계 더 쌓이고 점점 형상화되고 하면은 이제 8개가 바깥에 이제 이 순서대로, 요건 아닙니다만은 또 이제 후천 8개 모양으로 돌아가는다고 또 있죠. 결국은 그 합쳐진 게 정력이 되니까 완전한 모양은 사실 정력이 되겠죠. 그렇게 배치가 되고 쫙 우리가 경험하는 바깥의 세계. 사실은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복잡다단하게 돌아가고 있는 뭐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라는 것이고, 눈에 들어왔던 신물라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진리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떨어진 듯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항상 우리의 핵심 코어에 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괴상으로 경험을 하지만 이것 자체가 이것들의 반영이라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하나만 집착하고 있고 시간 공간에 우리가 묶여서 어떤 하나만 집착하고 있을 적에는 안목이 고착될 때는 이것뿐인가? 하지만 이미 전체가 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좀 어려운 이야기로 뭐 봄이 됐다고 해서 가을이 없는 게 이건 애매한 논리 아니고 사실은 가을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없어요. 봄에는 가을이 죽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진퇴 그거 배우셨죠? 저쪽 영예에서. 그것처럼 봄이 오면 봄 기운이 나아가고 봄이 왕성해지고, 이건 진기입니다. 진기. 겨울로부터 봄까지 해서. 그러다 보면 사실은 여름, 가을은 퇴기, 물러나서 약해지는데, 그것은 하나의 현상적인 틀림없는 이치가 맞고요. 맞는데 좀 더 고차원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 이면에 항상 쌍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다만 표면에서 안 보여서 없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지, 어딘가는 씨앗으로 존재하든 구석에 몰려나 있든 한번 배후에서 작용을 하든지 간에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태극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상대편에 또 다른 나는 즐거워하고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주역에 대한 걸 접하는 여러분의 복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길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명리학을, 저도 명리를 하는 사람이라 이건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단계를 말하는 건데, 명리는 그 자체가 아무래도 주역보다는 훨씬 더 실생활에서 그 사람의 운명을 예단하고 그 인간사의 기름을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패턴을 읽어주고 모든 그런 것을 뭐 끝도 없이 나와요. 명리학적으로 접근하면 제대로 이것이 정신만 맑아지면 사실은 배운 여러분이 이번 기초과정을 통해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도 응용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똑같은 글자는 8개밖에 안 되는데 그 8개에서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또 나오고 할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순히 음양국어 2개만 가지고도 서양 과학자들은 그 복잡한 기계들을 발명하고, 유명한 있잖아요. 과학자들 닐스 보어만 등등등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양에 이걸 흠모해서 와서 결론이 잘 안 날 때 지혜를 얻고자 와서 주역을 발견하고 단순히 보니 부호의 어떤 조화 속에서 뭐를 떼치고 복잡한 것들을 이제 막 만들어내죠. 현재 생활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편리한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 우리는 점점 더 바보가 돼가는 것도 있고요. 기계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굳이 비유하자면 명리는 땅의 영역. 자, 이제 그림이 좀 달라집니다. 본체 세계는 오늘은 완전히 본체 세계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순수한 순수의식이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우리 애들의 영원한 천국, 뭐 지상천국도 좋고 그런 근원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여기까지를 지향하는 게 주역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하늘 세계입니다. 하늘. 갑자기 이제 괴가 여기 들어가요. 건괴. 건괴라고 하면 되지만 이제 하늘이라고 하면 좀 사실은 달라요. 우리가 상상하는 하늘은 뭐 저런 유형의 하늘 그게 아닙니까 여기서는. 하늘의 정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밑에 외부에 그려져 있는 것은 땅. 곤괴가 되겠죠. 뭐 지구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물질계라고 우주 전체 물질 우주를 생각하셔도 좋고
하지만 명리학으로서 뭐 지구를 벗어나서 논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지구적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일반 이런 현실들 살고 있는 나라 나를 포함한 대체로 명리가 다루는 것은 이 바깥의 영역이고 물론 명리도 뭐 근원 음양부터 그 사상이 출발하니까 따지고 보면 소자출은 근원은 여기서부터 나온 학문이지만 엄연히 현실적으로 쓰이는 것은 바깥의 영역을 다루고 있고 이 가운데 세계가 써 있죠. 가운데 세계는 무엇일까요? 하나 남았습니다. 인간 세계입니다. 인간 세계. 여기는 이제 갑자기 궤를 놓기가 이상해지고 굳이 놓으면 이걸 합쳐서 지천표로 놔야 되나요? 인간 세계가 되는데 이 인간 세계는 다 겹쳐 있어요. 하늘도 있고 겹쳐서 땅도 있고 이것이 겹쳐진 세계입니다. 하늘의 근원과 땅의 어떤 그 상대작용이 같이 합쳐져서 표현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 인간 세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영역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원리가 다 똑같이 동행으로 통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사람 하나를 놓고 봐도 지금 이야기가 모두가 살짝 바뀝니다. 다시. 보통 우리가 머리, 가슴, 배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는 자연의 원리 같은 경우 그 체형 분류하고 체질 분류할 때 대충은 얼굴 모습을 보고 생긴 모습 뭐 저처럼 좀 길쭉하게 생기면 목형이다. 아주 각이 딱 끼면 금형이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불처럼 활활 타는 모양이면 화형이다. 반대로 물방울 모양처럼 밑으로 맺히는 형상이면 수형이다. 흙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되는 그 무기토처럼 되면 소형이다 이런 게 있죠. 뭐 실제로 대부분 성격도 그렇게 가고 맞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한 사람을 예를 들면 그 얼굴 형상을 담당하고 있는 인간의 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바깥의 부분은 땅에 담기는 부분은 이 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몸속에 들어있는 오장육부 뭐 혹은 육장육부 이것은 인간 세계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매치시키면 이것은 또한 사주 명리하고 같은 쪽으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 몸 단순화시키면 이 두 가지죠. 양, 천간, 지지. 그 다음에 그 아직 암기가 덜 끝난 분 입장에서 어려워하고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는 지장간, 땅속에 암장, 감춰져 있는 하늘, 땅속에 감춰진 하늘, 들어있는 어떤 근간이 되는 간, 감춰져 있는 지장간, 그것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뱃속에. 잘 안 보이죠, 표면적으로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고 이들의 작용은 막대한 거죠. 이 균형이 깨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이 몸도 무너지고 결국 하늘도 무너집니다. 그 지장간은 이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은 또 자연의 원리에서 체질 분류할 때도 좀 참고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선은 천간에 드러나는 눈에 쉽게 보이니까 판단하지만 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목형이라고 해도 실제 현실에서 살아가는 몸의 논리는 근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원에 있는 저 지생직원 본원에 있는 그 아드님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얼굴은 양쪽으로 기준을 이런데 막 꿈을 발산하고 싶어. 근데 몸은 딱 어떤 틀에 박혀 있는 엄격한 질서를 존중하는 금형이야. 남의 딱 그거를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신적인 기질과 몸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주팔자도 하늘 상황이 잘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천간 구성이 멋지게, 우아하게. 소위 천간론이라는 거에 있는데 나중에 가면 그 천간끼리의 궁합이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갑목이면 뭐 경금을 반긴다, 혹은 뭐 정화를 반긴다 이런 식으로 그것들이 짜여지면 아주 궁합이 잘 맞아서 잘 나간다. 사회적으로 출세도 하고 등등등 그런 것처럼 겉모양이 그런데 의외로 지지가 두루하게 짜여질 수도 있어요. 이때 두루하다는 것은 이 본질이 아니죠. 두루하다는 것은 하늘이 떠난 현실 땅의 세계, 땅의 논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뭘까요? 또 퀴즈. 그게 아니고 이상한 질문. 합충, 합하고 충돌하고 크게 봐서는 합하고 충돌하고인데
네 단계로 보려면 바로 형충, 회합, 뭐 회합 형충, 뭐 충형 회파, 뭐 말들 막 바꾸는데요. 그러니까 형충은 부딪히고 조정하고 깎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고요. 회합은 회는 모이는 거고 합은 합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 형충회합, 특히 형충으로 막 이루어져 있으면 고단하죠. 거기에 뭐 누가 지금 오늘 저를 보면 생각난다가 뭐 김훈이니 뭐 백훈이 무슨 뭐 많죠? 그런 것들까지 들어가면 더더욱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합하는 게 많으면 꼭 좋냐? 당연히 안 좋습니다. 좋을 때는 있는데 묶임으로써 답답하다 이렇게 통변할 때도 많아요. 합으로 묶이면 갖고 있는 거를 원활하게 써먹지 못하고 묶여서 답답하다. 문서가 묶이면 문서가 답답하고 돈이 묶이면 돈이 답답하고 부인이 묶이면 부인이 답답하고 그 부인도 답답하고 부인으로 인한 나도 답답하고 뭐 이런 거죠. 쓸데없이 지금 뭐 성명정, 신기신 써놓고 이거는 여기서 설명할 어려워요.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주역 파트를 해놓고 자꾸 명리학 쪽에 이해를 더 높게 해서 자꾸 신경이 이렇게 쓰이네요, 왠지. 그래야 여러분들 빨리빨리 그쪽에 뭔가 도움이 되니까. 신기한 이야기 중에 하나. 오늘 만나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현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가장이기도 하시고 여러 명에서 아주 튼실하게 잘 꾸려나가시는 분인데요. 이런 쪽 세계도 여러 번 공부도 하셨던 분이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리를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양 과학자들이 빛의 입자라는 거 있죠. 양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 종을 하나 설치해 놓고 이 사이에 통과할 수 없는 차단막을 해놨다는 겁니다. 입자를 양자 하나를 광양자죠. 때려가지고 이쪽으로 쐈을 때 과연 종이 땡 하고 울리느냐. 근데 이제 기존 상식으로 볼 때는 빛이라는 것은 직진하게 돼 있고 상식적으로. 이것은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을 이제 면밀하게 구성해놨는데 그럼 당연히 앞에서 못 가야 되는데 쐈더니 땡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다른 걸 설치해봐도 땡. 납득이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요 얘기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 좀 재밌는 기억에 남으라고. 이놈이 때리면 이 목적지를 알고 있대요. 그런데 이걸 돌아간다는 거죠. 들어본 분 있을 수 있어요. 씩? 그래가지고 여기를 또 막아놓으면 그래도 땡 때리더래요. 이상한 또 나름대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가 갈 수 있는 최대한 어쨌든 해서 좀 이상하죠? 이것들이 때리면 그냥 벗어나면 저기 가야 되는데 가버리고 말아야 되는데 이걸 무슨 대륙간 탄도 무슨 미사일도 아니고 칩을 심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싹 다 막으려고 통과 못하는 거.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은 뭐 우주를 다 막아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일종의 전도된 현상이 나겠다. 전도. 하여간 이게 을목의 성질과 닮았다 지금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실험으로 이분들은 이렇게 하지만 동양에서 말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 보통 곡직한다고 해서 요 국을 꼭자를 쓴 거는 을목인데 직은 직진한다는 직이고 직하는 것은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해당되고 간목이 그렇죠. 간목은 단순무식하게 직진하는데 우회할 줄을 잘 모르고요. 을목이 똑같은 목인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이게 나무인데 바위를 만나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데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의 지향점을 알고 희망을 안 버리고 유연하게 가더라 이겁니다. 생명이 어찌 좀 더 강하다. 유연성이고 풀과 같다. 바람이 불면서 했다가 뜨고 태양이 있으니 태양을 향하여 자기 꿈과 이상을 향해서 이 을목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난다. 감목은 좀 무지막지하다. 뭐가 내리셔서 꺾어지면 그냥 꺾어지고 만다. 이거죠. 얘는 안에서 박수처럼 즐기고 안 끊어지 않는 이렇습니다. 원래 제가
이번 시간이 이제 총 8강 중에서 4강이 되기 때문에 전반이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이쪽 용어로 따지면 선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천 4강, 후천 8강. 야, 이거 무슨 축구 시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서 뭐 기초 중에서도 또 기초가 마감이 된 다음에 요때부터는 결실 과정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부 5강부터는 그 주역 실제 점과 관련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사실은 이번 4강에서도 그거를 어느 정도 상당히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잠깐 메모를 해온 게 예, 그건 뭐 다음에 소개해야겠네요. 점집대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애들의 뭐 쓰이는 용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어떤 주역의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명리학과에 관계된 부분을 조금이라도 감을 잡으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장황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끌어다 붙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